쿠팡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쿠팡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로비의 혈안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정관 2명을 임원으로 영입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이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퇴사한 금융감독원 3급과 4급 직원이 다음 달 중 쿠팡에 이사로 취업하겠다는 요청에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가 쿠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금감원 전관 영입에 나선 건 앞으로 기업 수사에 미칠 금감원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이 자체 조사하던 사건 중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건은 검찰 고발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자체 인지해 조사하던 사건을 바로 특사경에 이첩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한 뒤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10월 검찰이 해체되면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특사경이 별도의 지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쿠팡은 입법, 행정, 사법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전관을 영입해왔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넘어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영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면 뭐 하나 듣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그럼 돈은 다 법으로 벌어가면서. 때리면 돼요. 어허. 뭘 국제법이 가깝습니까? 국내법이 가깝습니까? 국내법이 훨씬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와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철저히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언론들은요 쿠팡 기준에서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로비 받았겠죠. 역시 그걸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100%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쿠팡 대관의 출입 기록을 국회 사무처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기자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소송을 하자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갖고 제가 월요일에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 국회 사무처가 다른 5대 기업과 다르게 쿠팡만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어떤 미팅이 있었는지를 알아내서 예, 그걸 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예. 여기 제가 늘 예를 들어 가수 유승준, 예. 가수 유승준 그럼 왜 못 들어옵니까? 그죠? 우리 국민들이 영리를 그렇죠. 영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은 국내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자주국가의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하자면 우리 그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존만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쿠팡 관련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통상 관련 마찰들이 있었을 때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대한 대로비력이 좋을까요? 삼성이 좋을까요? 현대가 좋을까요? 우리 외교부 형식적으로 의전 중심의 프로토콜 중심의 외교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 좀 개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덧붙이자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했는데 국회에 미국 관련 외교 이런 것들도 좀 근본적으로 좀 확장시켜야 됩니다. 의회 외교. 예.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50개 주에 우리 외교관 파견하고 싶다. 진짜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이게 사실 쿠팡이라는 하나의 기업이지만 쿠팡이 지금처럼 이게 21년도에 그러니까 대기업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재벌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져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 쿠팡은 그걸 우회해서 비켜왔던 것이고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로비는 미국에 펼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무슨 얘기 이거 백악관에 보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쿠팡이. 수사를 받으면서 백악관에 보고해야 되니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게 이게 이게 혐의를 뭐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대한민국 시민들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어.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저희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심지어 약간 바꾸면 안보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조직 총책이 우리 캄보디아에 보고해야 되니까 우리 조직 수사하고 있는 거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려달라랑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그 캄보디아는 후진국이니까 우리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미국은 우리보다 강대국이니까 그냥 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래요. 자주국가로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 중인데요. 예, 뭐 노조가 예를 들어서 40조 단위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워낙 장사를 잘했으니까. 예, 요 배경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논점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맥락이 있습니다. 먼저 하이닉스가 사실은 작년에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두 가지 큰 결정을 했어요. 하나는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버렸어요. 기존에는 상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초과 이익 난 거에 10%를 재원으로 해서 이거는 무조건 노조에게 성과급으로 간다. 이렇게 비율로 정해버렸어요. 와.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가 터졌잖아.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안간해서 계산이 좀 잘못됐는데 실제로 받는 이익을 계산해 보면요. 적어도 올해 1인당 8억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급으로요. 본봉 말고. 과급으로요? 아니 그 하이닉스 예. 직원인데 직원이요. 1인당 8억을 예, 성과급으로 8억이에요, 받아요? 성과급으로. 예. 그리고 근데 만약에 부부가 다니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이분들은 본봉 빼고 거의 뭐 16억, 18억 이렇게 받아요. 1년에. 지금 성과급으로. 1년인데 1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 뭐야 야. 와. 하이닉스 입사하자고 했지. 이 뭐야 이거? 야, 저 쓸걸 하이닉스. 야 뭐야? 어지럽네. 근데 이 정도 성과가 앞으로 2, 3년 더 간다는 전망이 일단 네.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 직원이라고 하면은요. 한 3년 지나면 한 7, 80억씩 성과급 받는 거예요. 응? 너무 부럽죠. 자, 아니, 부럽고 무슨 나라야 이 나라? 부럽고 축하할 만한 일인데 이 순간 갑자기 떠오르던 회사. 1등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년간 우리는 성과급 못 받았어. 그럼 우리 임단 협할 때 우린 뭐야? 우리도 그럼 이 정도까지 해야지라고 해서 야, 삼성전자 노조가 세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익에 그러면 15%를 줘라. 라는 요구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가 10%니까요. 우린 15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가 몇 주 전에 나와서 삼성전자 이번 분기 실적 얘기했던 거 엄청난 서프라이즈예요. 난리 났어요. 57조가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300조가 간다. 와. 내년에 488조 간다. 그래서 제가 막 엔비디아 같은 거 중소기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엔비디아 우리가 많이 걱정해줬어. 네. 별도로 올라가 있어요. 경제편. 삼성이 세계 1위 기업 된다. 네. 봤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대충 이 노조의 의견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40조에서 44조 정도의 재원을 성과급으로 주게 되고 그걸 또 노조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근로자분으로 나눠보면 나눠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협상 중이에요. 그 협상 중이야. 예, 그런데 남의 회사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숨겨진 논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자, 회사가 과실을 답은 없습니다. 오늘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과실을 맺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될까요? 주주가 가져가야 될까요? 피땀 흘려서 일한 노동자가 먼저 가져가야 될까요? 라는 논점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좋다. 삼성전자 지금 올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성과가 좋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많이 나오겠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올해 배당으로 나갈 금액의 총액이 대략 11조, 12조 정도예요. 한 해당 11조예요 배당이. 이번에 정관에서 결정되고 뭐 어떻게든 한 게. 11조. 야, 나는 주주인데 11조를 받아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40조를 받아? 이렇게 vs 비교가 걸리면 누가 받아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재밌는 화두다. 이런 논점이 던져지는 겁니다. 재밌는 화두야. 화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주주가 받아야지. 주주가 더 우선이 돼야지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주는 투자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회사가 망하면 리스크를 져. 주가가 또 폭락할 수 있어. 우리는 하방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방으로 이익이 날 때 먼저 보상받아야 돼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아무리 망해도 월급은 받잖아. 하방이 막혀 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일리 있네. 또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 때문에 성과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시세 차이. 배당으로 받는 것만 계산하지 시세 마시고 차이가. 주가를 계산하셔야죠. 일리 있네. 그것도 맞는 얘기고. 네, 이런 논점 일리 있어.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재밌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봄이야, 여름이야, 너무 좋아. 그럴 때 겨울 준비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번다고 다 쓰면 돼, 안 돼? 라는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과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네. R&D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올해 전체 쓰는 R&D 예산이 38조예요. 38조.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연구 인력, 연구 개발비 총액이 38조인데 노조가 40조를 달라는 거야? 연구에 더 써야지, 투자에 더 써야지, 이걸 성과급으로 없앨 요량이야 라는 논점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삼성은 현재 사내 유보금이 많아요.
100조 이상이 있고요. 최근 많이 늘어서 아무리 못 잡아도 120조 언저리예요. 근데 이번에 성과급이 이번에 또 이게 또 쌓이잖아요. 그런데 너네들 그 돈 쌓아놓고 지금까지 뭐 했어? 예를 들어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를 사서 바로 로봇 테마가 장착이 되잖아. 네. 그동안 니네 투자를 했니? M&A를 제대로 했니? 그 40조 정도면 세계적인 기술 가진 회사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어. 또 다른 삼성으로 도약하는데 라는 논점이 있는 거죠. 그 일리 있네. 일리 있죠. 네. 자, 그런데 연구 개발을 해라. 격차를 벌려라. 최고의 삼성을 만들어라. 그거 누가 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글로벌리하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옆 동네 하이닉스는 지금 부부가 16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돈 안 준다고? 나 같아도 하이닉스 가지. 유출돼. 글로벌리하게 보잖아요. 웬만한 IT 회사나 미국 회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재벌 사원들 천지예요.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야, 반도체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한국 반도체 인력들 우리한테 오십시오라고 한글로 맞아. X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대우를 한다고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발주자인 중국, 어떻게든 우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중국도 어마어마한 대우로 우리 인력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1의 삼성을 만들고 싶어? 그럼 우리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야. 공장 짓고 연구하는 거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있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삼성의 미래를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다른 방법론에 대한 반론도 나오죠. 그 일리 있네. 그렇죠. 이런 논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입장에서 말 잘하네. 그렇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노조가 말하는 성과급대로 된다 치면 반도체 부서는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게 돼요. 반도체 그런데 부서는 하이닉스랑 다른 게 뭐냐? 삼성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 파는 부서, 핸드폰 파는 부서, 그렇지. 파운드리 같이 적자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럼 그 부서는 바뀐 규정이 만약에 적용되잖아요. 지금보다 성과급이 줄어요. 성과에 대비해서 가져가는 비율로 바뀌니까. 이해되시죠? 오히려 더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어. 노노 갈등의 포인트도 있어요. 노노 갈등. 네, 이런 포인트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노조의 요구를 종합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노조가 만약에 이만큼을 요구했다라고 칠게요. 우리가 100원 벌었으니까 10원 주세요라고 요구했다고 칠게요. 삼성이 사실 그래서 이번에 협상안으로 내놓은 게 10원이 넘어요. 사측이 내놓은 게 10원이 넘는다고요. 성과급 얼마, 또 뭐 주택구입 복지금 얼마 등등등 해서 총액으로 합치면 10원이 넘는다니까요. 그 10%가 넘는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돈을 넘어요. 근데 노조가 싫다고 그랬어요. 더 달라 이게 아니에요. 노조의 요구의 핵심은 뭐냐? 그동안 삼성이 성과급으로 책정해왔던 내부 규정이 있어요. EVA라는 규정인데 그 규정에 따르면 내가 얼마 받는지를 몰라요. 불투명해. 내가 일한 내 성과를 내가 계산을 못해. 나 그거 싫어. 그거 없애줘. 그리고 그냥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익 대비 15% 줘. 우리가 요구하는 건 얼마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야. 더 달라는 거 아니야. 제도 개선이야. 투명성. 네, 투명성과 비율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노조가 현재 노동법상 필요한 파업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5월 달에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매국 세력이 미국 정부와 결탁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쿠팡의 후원을 받는 미국의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여기 항의 서한을 보낸 의원을 장동혁이 또 만나서 쿠팡 대변인 노릇을 좀 한국에 와서 했고요. 그리고 방시혁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주한미 대사가 대한민국 수사기관 경찰에다가 요청하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쿠팡의 행위도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휘둘리는 미국의 금권 정치에도 강한 경고를 합니다. 한국의 사법주권에 도전하고 최근에 방시혁 하이브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대사관에 로비를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감히 전작권이야 대한민국을 항공모함이라 일본과 중국 사이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이 일련의 과정에 동맹을 흔드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과거에 친일파들이 하는 행동, 매국적 행동과 똑같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다른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부와 함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하셨네요. 네, 같이 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50명 시작해서 지금 90명까지 했습니다. 저쪽에서 54명인데 우리는 90명. 현재 90명. 이거 정말 잘하셨네. 네, 네. 이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쿠팡이 장난질이 심해 도를 이분들이 넘었어. 사실상 윤석열의 그 법꾸라지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저 서한에 보면 수많은 왜곡된 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4명에 일단 3,300만 건이 누설됐는데 밖으로 이 정보가 빠졌는데 3,000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 가짜. 그다음에 비밀번호와 모든 개인정보가 있는데 low sensitive 데이터라고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비를 해서 실제로 거의 매수에 가깝게 미국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 한국에. 게다가 김범수 회장이 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식으로 한국이 만약 표적 수사해 가지고 처벌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쿠팡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쿠팡만의 문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외교, 안보, 통상 문제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야. 기업의 문제를 이거의 로비가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한국과의 안보 협력 대화를 중지한다는 것까지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게 뭐냐 하면 뭐 이런 아까 제가 법꾸라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캐피탈 원이라는 크레딧 카드에서도 이런 게 사건이 벌어져서 거의 페이스북은 망할 뻔했습니다. 정보 유출 맞아요. 네. 그런데 지들은 더 예민하게 굴어. 더 예민하게 구는데 이걸 기회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까지 넣어서 만약에 쿠팡을 이번에 전례를 잘못 남기면 미국의 테크 기업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 장애물 없이 그냥 몰려와서 한국을 그냥 유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 로비가 얼마나 이게 잘 먹혔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기업 살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타겟팅 해가지고 규제한다고. 그것도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이죠.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이걸 얘기하고 매불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기들이 자동화 시스템은 테크 기업인데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24시간 고열을 빠는 매우 전근대적인 맞습니다. 네. 기업이고 그리고 90% 이상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져가는 그야말로 동양 척식회사의 부활이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워낙에 그 미국이 힘이 센 나라고 그리고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이 로비에 때려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가지고 그래서 야 쿠팡 좀 그만 썰다 새끼야. 자존심도 없냐. 나 진지하게 탈퇴했어. 못 탈퇴. 뭐라 하지 마. 더 탈퇴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탈퇴했습니다. 근데 그건 요즘 다시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처럼 그렇게 가서 잘못된 사실을 계속 미국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한국에서 문제 삼는 게 차관보의 비서실장을 만났다. 미국은 어쨌든 장관이 있고요. 국무장관, 거기 부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차관이 둘 있고, 차관보가 6명이 있고, 부차관보가 또 한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팩트는 좀 해야 되는데 차관보가 20개가 있고요. 차관보 디렉터가 20명이고 전체 합치면 차관보급은 30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차관보를 만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만남의 주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홍 대표님은 사실 한반도 평화 이슈.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라 해서 시빌딩, 조선업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잘하면 큰 기회가 오는 핵심이죠. 건데 미국의 존스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해군 장관을 경질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헤그세스 장관하고의 마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빌딩이 굉장히 진척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이게 해고가 된 거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필리조선소로는 안 되니까 이쪽에 이 거제든 제주든 어디 특정한 것을 다 제시해가지고 인천이든 이런 걸 해서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다녔던 분이고 그분은 지금 만났던 분들이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도
부정선거 관련한 맞습니다. 마가의 핵심 세력 그런 분들만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쿠팡의 그 데럴 아이사도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 데럴 아이사 이제 못 나갑니다. 이제 다음 회기 안 나가요. 그 리디스팅 게리맨더링이 돼서 예. 아, 그래요? 샌디에고 지역군데 다음에 안 나갑니다. 다행인 거는. 근데 어쨌든 여기 쿠팡의 로비의 핵심인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쿠팡의 입장을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만남. 아니 오자마자 쿠팡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이가. 거기에 대변인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럴 아이서가 하는 말이 이 한국의 현재 정권이 친중 정권이고 이 쿠팡 같은 데를 억압해서 중국의 태문이 네. 알리바바가 그 사실 아닙니다. 거짓 예. 유언비어가 유포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쿠팡 전문 기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정위가 그래도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지정했죠.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에 대해서는 대단히 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굉장히 많이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왜냐면 이 쿠팡의 총수 지정이 왜 이게 김범석의 총수 지정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예전부터 그 노동계에서는 요구했던 거거든요.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일이에요. 왜냐면 이 김범석이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던 시기를 보면 2020년 12월에 대표이사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쿠팡 주식회사 국내 의장직까지 사임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당시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피해가려고 하는 거다. 아, 네, 그 왜냐면 시기가 딱 겹쳐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8일날 중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2022년 1월 27일날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사퇴해버린 거예요. 저 그 노동계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김범석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국내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됐다. 물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된 거는 환영하지만 조금은 아쉽다. 네, 그 전에도 윤석열 정부 물론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는 쿠팡과의 굉장히 유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지금에라도 쿠팡이 이런 어떤 판단으로 좀 노동 환경 개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네. 정부가 지금 사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쿠팡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지금 국익을 말이 그렇지 3,500만 명의 그렇죠. 개인 정보를 탈탈 털어간 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기업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고 책임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백악관도 로비에 의회도 로비에 완전히 무슨 로비스트들을 총동원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쿠팡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죠. 국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당했는데 이걸 그냥 넘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정주 버전으로 한번 세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번에 이제 쿠팡은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방미 중에도 보면 아이사 의원 이런 이제 사실상 이분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는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쿠팡 로비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건 어떻게 보면 매국행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쿠팡 사태 났을 때 논평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근데 정작 지금 당대표는 다른 짓 하고 있잖아요. 이걸 외교 문제로 비하시키고 미국은 로비스트의 나라거든요. 원래 합법적인 로비스트를 해요. 로비를 상호는 하호는 이제 동원해서. 근데 그거를 법안으로 흔들고 성명서 나오게 하고. 근데 또 쿠팡은 거기다가 매년 얼마씩 로비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하시켜서 우리나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외 국내적으로 쿠팡이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네.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구축도 잘 돼 있고 그냥 빨대 꽂으면 나오는 지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소위 정부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하는 집단에게 그냥 넘어간다? 네. 그럼 이 사건 또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열받는 게 그 쿠팡이 우리 정부에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백악관한테 보고할 거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빨리 수사 좀 끝내줘. 이게 어떻게 사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도대체 그러니까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네.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최근에 망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또 미국 정부에서 계속 또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여서 그런지 이런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서 자꾸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잠깐 여쭤볼게요. 어떻게 의견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 오래됐어요. 예, 논란이 오래됐죠. 뭐 망중립성 이걸로 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게 그 윤석열 때 네. 의제로 오르고 그랬거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있잖아요. 이 망이 제가 이거 산업부 그 IT 쪽 취재할 때 저도 제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는데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망 있죠. 이게 어려워요. 망사용.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면 그 한국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뭐 본사가 뭐 미국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전파를 띄운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해저 망이 있어요. 전선을 깔았어요. 전선을 몇천 킬로 해저 밑에 들어가면 네. 한국부터 미국까지 이만한 굵은 전선이 깔려 있어요. 그게 실제 망이에요. 아, 위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 위성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망입니다. 망. 이렇게 무식하네. 네, 저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위성 뭐 스타링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기부 직원이 기자님 망입니다. 망. 전선이요, 전선. 이런 어디 19세기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실제로 기차가 다니듯이 해저 터널, 해저 있죠. 해저 가장 낮은 데다가 잠수함 띄워가지고 작업을 해서 바닥에다 깔아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물리적인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공임이 드는 일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쪽 망을 일본에 받아요. 네. 그러니까 대서양 이거 태평양 건너잖아요. 그럼 일본이 망의 주축이에요. 아시아 쪽에. 네. 일본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퍼져나온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의 그 사이에 또 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anyway 이렇게 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 망을 끌어다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네이버 뭐 예를 들면 다음 사내. 카카오 다 돈을 냅니다. 네. 고속도로 이용하듯이 고속도로 유료 고속도로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무료 고속도로도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그럼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CP사라고 지금 다른 CP사 말고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지금 OTT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이 만약에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면 요새는 그럼요. 넷플릭스 다 구독하니까 그럼요.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요새 아니, 뉴스도 다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사람들이 다 구독료 내지 않냐. 네. 그래서 이중과금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중과금이 아니라 네이버나 지금 다른 CP사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 사업자의 차별성 논란이 된 거예요. 왜 넷플릭스는 봐주냐? 왜 유튜브는 봐주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내고 있는데. 토종 기업들만 손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 망사용료를 낸다는 거를 그 입법 발의가 몇 번 됐었어요. 2022년, 2021년에 의원들 여야 합의하고 막 상임위에서 깨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USTR이 공식적으로 갖고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게 공부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중 과금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각에서 해외 기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네. 그쪽에서도 돈을 내고 이쪽에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국위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내정 간섭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든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니 뭐 차별성이 뭐 우리는 국내 기업은 다 내는데 너네는 왜 안 내? 이렇게 이런 논리로 가면은 사실은 논리 싸움에서는 좀 그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빅테크가 너무 세서 우리나라도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취재할 때 네. 구글이죠. 구글이 후원하는 일종의 학술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파보면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뭘 거냐면 네. 기본 논리가 망 중립성을 걸어요. 그러니까 망 중립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좋은 말 같잖아요. 아, 망이 치우쳐져 있는데 망을 중립성으로 간 건가? 그러니까 이 사용망에 대해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논리를 쓰는 건데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빅테크예요. 맞아요. 네, 시민들에게는 8차선 도로 중에 7차선을 구글이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은 차선 하나 사용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아 도로는 공짜해야 된다. 뭐 그런- 도로는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7차선을 사용한 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그 사용료도 결국은 배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논쟁에서 굳이 우리가 뭐 이중부가 관련해서 뭐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그 콘텐츠 사업을 키워서 빅테크를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왜냐면 이게 거꾸로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빅테크가 뭐 OTT가 전 세계적으로 해외로 나갔을 때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OTT 산업을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컨텐츠는 뭐 오징어 게임 뭐 그렇게 많은 그 전 세계 1위 컨텐츠를 그렇죠.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넷플릭스가 다 넷플릭스. 벌었던 네. 거잖아요. 플랫폼이 이제 버는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 사업자가 벌기 때문에 우리도 토종 플랫폼을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유튜브도 공공의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도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때로는 갑자기 셧다운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방송 멀쩡하게 보시다가 갑자기 끊겼어. 왜 대체제가 이러는 거야? 필요하죠. 막 댓글.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 좀 필요하다. 아, 오늘도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 이러잖아요. 만약에 지난번에 박 기자도 그 한번 셧다운 당할 때 네. 방송하다가 취입해 갑자기 그랬잖아요. 틀어놓고 유튜브가
근데 야 손해배상에 가면 유튜브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렇죠. 네,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네. 네, 손해배상 조금 주고 나서 싫으면 나가시면 되고. 그때 보니까 사실 사기업이었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대안이 없어. 대안이 네. 대체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많은 대한 언론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공의 플랫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로비하고 전관 영입할 돈으로 똑바로 조사받고 보상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쿠팡에 돈 먹고 이권을 챙겨준 유착 관계자들 모두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외세 로비에도 거대 조직의 압박에도 법과 원칙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